1590년 8월, 존 화이트는 3년 만에 로어노크 섬 해안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상상했던 어떤 광경과도 달랐습니다. 고요한 숲 사이로 마을이 있어야 할 자리엔 무너져가는 울타리와 풀이 자라난 빈터만 남아있었고 115명의 사람들은 그의 손녀를 포함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화이트는 마을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도 발자국도 불씨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마을 어귀의 나무 기둥에 선명하게 새겨진 대문자 8글자 CROATON. 그것이 115명이 이 땅에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587년 엘리자베스 1세가 다스리던 영국에서 신대륙 북미에 영구 식민지를 세우려는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그 원정을 이끌도록 선택된 사람이 바로 화가이자 탐험가였던 존 화이트였습니다. 그는 115명의 정착민을 이끌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로어노크 섬은 지금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연안 가까이에 있는 작고 좁은 섬이었습니다. 오크 숲과 갈대밭이 우거진 이 땅에 정착민들은 통나무 울타리를 세우고 집을 지었습니다. 새로운 세계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는 기대가 그들 가슴에 차 있었겠지만 그 섬은 결코 비워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원주민 부족들이 오래전부터 이 일대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해 8월 18일 이 땅에서 한 가지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이트의 딸 엘리너가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버지니아 대어 영어권 부모 아래 아메리카 대륙에서 태어난 최초의 아이로 알려진 이름입니다. 할아버지가 된 화이트는 그 이름을 세례 기록에 직접 남겼습니다. 이 아이는 훗날 로어노크의 실종자들 가운데 가장 어린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그러나 정착촌은 출발부터 위태로웠습니다. 식량과 물자는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고 인근 일부 원주민 부족과의 관계에도 긴장이 흘렀습니다. 정착민들은 화이트에게 직접 영국으로 돌아가 보급품을 가져올 것을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화이트는 생후 2달이 채 되지 않은 손녀와 115명의 사람들을 섬에 남겨둔 채 배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그들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화이트가 영국에 도착한 1587년 가을, 유럽의 바다는 이미 전쟁의 기운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영국을 겨냥하고 있었고 엘리자베스 여왕은 모든 선박을 전쟁에 동원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식민지로 향하는 보급선을 내줄 여력은 나라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화이트는 배를 구하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그의 손은 번번이 닿지 않는 곳에서 막혀버렸습니다. 1588년 스페인 무적 함대는 영국 해군에게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여파는 길게 이어졌고 화이트는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출항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는 편지에 이런 심정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가장 큰 고통은 내 뼈와 살인 그들을 더 오래 방치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1590년 8월 화이트는 마침내 로어노크 섬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행한 선원들은 섬에 오래 머물 생각이 없었고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극히 짧았습니다. 해안을 밟으며 숲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 화이트는 정착촌 방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그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을 안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집들은 해체된 흔적이 있었고 몇몇 자리에는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화이트는 마을 전체를 샅샅이 뒤졌지만 살아있는 사람은커녕 시신도 무덤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욱 이상했습니다. 만약 학살이 있었다면 어떤 형태로든 흔적이 남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이트가 찾아낸 유일한 단서가 바로 그 글자였습니다. 크로아토아는 로어노크 섬 남쪽에 있는 또 다른 섬의 이름이자 그곳에 살던 원주민 부족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출발 전 화이트는 정착민들과 한 약속을 해두었습니다. 위험에 처해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면 목적지를 나무에 새겨두고 만약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난 것이라면 그 위에 십자 표시를 덧새기라고 했던 것입니다. 기둥에는 십자 표시가 없었습니다.
마을에는 다른 흔적들도 남아 있었습니다. 땅에 묻혀있던 화이트의 짐 괴짝들은 파헤쳐진 채 속이 비어 있었고 일부 물품들은 흙 속에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갑옷 일부와 책들이 빗물에 젖어 망가진 상태로 발견되었다고도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급히 떠나면서 버려진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마을을 뒤진 흔적인지는 당시에도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첫 번째 가설은 정착민들이 크로아토안 부족에 자발적으로 합류했다는 것입니다. 화이트가 떠나기 전부터 정착민들은 크로아토안 부족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훗날 크로아토안 부족의 후손으로 알려진 집단에서 영어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발견되었다는 기록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직접적인 혈연의 증거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는 아직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적대적인 원주민 세력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어노크 인근에는 영국 식민지와 긴장 관계에 있던 부족들이 있었다고 전해지며 이후 이 지역을 탐험한 기록에는 정착민 생존자들이 다른 세력에 의해 해를 입었다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만 그것은 직접 목격자의 증언이 아닌 전해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마을에서 시신도 학살의 물적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 가설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힙니다. 세 번째 가설은 정착민들이 스스로 내륙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체서피크만 방향으로 이동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인데 화이트가 영국을 떠나기 전부터 식민지를 그쪽으로 옮기려는 논의가 있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식량 부족과 외부 위협 속에서 정착민들이 더 나은 생존 조건을 찾아 자발적으로 섬을 포기하고 떠났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경로에서도 이들의 흔적은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21세기 들어 고고학자들이 로어노크 일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 이후 진행된 일부 연구에서는 섬에서 멀지 않은 내륙 지역에서 16세기 유럽산 도자기 파편과 금속 유물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흔적이 정착민 집단이 둘로 나뉘어 각각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가설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어떤 가설도 115명 모두의 운명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크로아토안 부족 합류설은 가장 온화한 결말을 그리지만 직접 증거가 없고 학살설은 현장의 단서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화이트는 그날 이후 다시는 그 섬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손녀 버지니아 데어의 행방도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록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었는지 우리는 이제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로어노크의 실종 사건은 잃어버린 식민지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불립니다. 역사상 가장 오래된 미해결 실종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수수께끼는 단순한 역사적 흥미를 넘어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디딜 때 인간이 마주하는 두려움과 고독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장 설득력 있다고 느끼는 가설이 있다면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